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의 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간 단위로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또 ETF 시장에서 성과가 좋았던 베스트 종목들 그리고 성과가 부진했던 워스트 종목들을 소개하는 주간 ETF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산타 랠리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교차하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올해는 과연 산타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과연 연말에 산타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그에 대한 저의 생각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ETF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의 금융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이었고요. 채권시장에서는 좀 금리가 하락하는 좀 강세 흐름, 외환시장에서는 큰 변화 없었고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차트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11월 들어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이후에 그 이후로 좀 뻗어나가질 못하고 약간 이제 고점이 좀 막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 위험자산에는 두 가지 악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다시 락다운을 하는 그런 그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지금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저희도 연말 이렇게 조금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각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영국이 최근에 상당 부분 그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확진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도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 8만 명 이상 매일 지금 영국의 1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안정적이었다가 이렇게 확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스러워하는 것 같고, 영국이 한때 봉쇄 조치를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갔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결과물들은 다시 봉쇄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특히나 이제 겨울 다가오면서 지금 추운 날씨와 더불어서 실내 활동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미국 금융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하락폭을 크게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우는 마이너스 1%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정도. 결국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 조금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12월 FOMC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은 동결했지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테이퍼링 속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150억 달러, 국채 100억 달러와 MBS 5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줄여주고 있는데 1월부터는 그 규모를 300억 달러로 이제 늘리겠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이제 양적 완화 종료하면 그 다음 스텝이 금리 인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미 연준 내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들을 상당히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번 12월 FOMC에서 나왔던 그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점 형태로 연도별로 현재 연준에 있는 지역 연은 총재들이 생각하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들이 좀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말까지는 동결, 2022년도 내년 가면 0.75 정도니까 지금보다 지금 한 3번 정도 인상이 되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가게 되면은 1.5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역시 또 3번 인상. 그 다음에 24년 가면은 이제 2.25 정도에서 한 2번 정도. 그래서 내년도 3번 인상, 내후년도 3번 인상, 내내후년에 2번 정도 인상해서 2% 중반 정도에는 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갖다 놓겠다라는 게 지금 12월 FOMC에서 나타난 연준 멤버들의 예상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점도표가 이른바 약속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통화정책은 데이터 디펜던트, 즉 경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FOMC에서 점도표를 내년도에 3번 인상을 찍어놨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의 경로를 바꾸지 않겠다. 적어도 내년도에 3번이면 거의 6월, 9월, 12월 거의 아마 분기 단위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 보면 현재로서는 3월에 양적 완화 끝나고 6월, 9월, 12월 이렇게 인상해가는 스케줄을 현재 연준이 조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뻗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하는 할인 변수인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거고 전체의 총 어그리게이트 된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을 건데, 반면에 할인율은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크게 급등세를 보인다, 상승세를 보인다, 이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적어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초 특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진정되는, 현재로서는 한 3월 정도는 가야 물가가 조금은 가시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위험자산을 아주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도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 영국의 기준금리가 0.75,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0.75였던 게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3월 달에 0.5%포인트 인하해서 0.75가 0.25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0.1%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15bp 올려서 이제 0.25로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25bp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5가 될 건지 뭐 0.75가 될 건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도 현재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앞서서 제가 영국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드렸죠.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영란은행의 멘트로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물가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조치를 했냐라고 보니까 지금 영국이 최근에 11월 물가가 5.1%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2008년과 2012년께도 물가가 5%대 온 적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상당히 물가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도 무섭지만 인플레이션 더 무서워요,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단 다르게 이렇게 금리를 먼저 지금 올렸고요. 일단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뭐 이렇게 화끈하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연속적인 인상보다는 일단 시그널 주고 그 다음에 뭐 0.5, 0.75로 가는 거는 이제 경제 상황 봐서 좀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의 횡보 자체가 FOMC하고 맞물리면서 현재 이 12월
시에서 보였던 이 점도표에 적어도 2023 이후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3번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상당히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미국도 지금 물가지표가 만만치는 않죠. 지금 아까 영국은 5.1%인데 미국은 6.8%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미국이 그대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도 뭐 이상스럽지 않은 뭐 이런 물가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은 맨데이트가 2개죠.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시장 자체가 슬랙이 많다.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긴축을 서두르지는 않는 영국 대비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스케줄들은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뭐 최근도 그렇고 뭐 결국은 산타랠리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서두에 화두를 던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을 봤었을 때 지난주에 항생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 3% 중반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항생 지수가 뭐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을 고점으로 하락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사실 그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항생 시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ETF 중에서는 항생 테크라고 하는 ETF 종목들이 뭐 여러 운용사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ETF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중국 관련해서는 이 항생테크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그 빌미로 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강화하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뭐 이게 비단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미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 중국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는데 얘네 곧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위험 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 입장에서 진짜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빅테크 IT 기업들이 자꾸 이제 어떤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추월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중 갈등은 잠시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좀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항생 시장 자체가 홍콩 시장이 이게 뭐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어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11월 말에 2800 찍고 지금 3000선을 다시 좀 회복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3050선이 계속 현재로서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한 2번, 3번 정도 지금 맞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부분 또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보면 국내 시장이 3050선을 뚫고 상승세를 재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일단은 뭐 최근에 12월 들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거는 조금 고무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 이상의 강한 상승세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는데요. 뭐 미국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약했던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또 게임주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게임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코스닥이 좀 더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제 생각들이었고요. 채권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내년도 3월에 양적 완화 끝나고 6월부터 금리 인상해서 한 3차례 정도 예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연준을 잘 못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미국시 10년짜리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작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불안한데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게 되면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향후에는 물가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장기채 금리를 오히려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채 10년짜리가 지금 1.4%대도 지금 이제 깨고 내려갈랑 말랑 하는 현상이 이상하진 않아요. 채권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장기 금리가 왜 떨어져?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제 채널을 여러 차례 구독하시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박종현 박사가 얘기하기로는 오히려 통화 긴축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의아스러운 건 그러면 단기 금리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년짜리 단기 금리도 12월 중순에 한때 0.72%까지 갔다가 지난주 FOMC에서도 이렇게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62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난주 미국채 2년짜리가 무려 한 19bp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연준의 긴축을 좀 못 믿는 건가? 왜냐면 만기가 2년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도에 3번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0에서 0.25가 아니고 이제 3번 하면 0.75에서 1%가 될 건데, 그러면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0.625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전망을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아직은 상승세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연준의 어떤 전망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 점도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년도 말 금리가 0.75에서 1%에 있을 가능성을 제일 많이 연준 멤버들이 보고 있다는 건데,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그럼 적어도 1%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잖아 지금. 그래서 그 얘기는 안 믿는다. 그럼 왜 안 믿을까?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연준이 계획한 대로 물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12월 FOMC의 스테이트먼트 말고 그 뒤에 이제 부속으로 나오는 자료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전망치도 있고 뭐 물가나 성장률, 기준금리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미 연준이 보기에 GDP 수준 자체가 올해는 지금 5.5%, 당초 5.9에서 5.5%로 전망치를 올해 건 떨어뜨렸는데, 내년도 전망치는 원래는 3.8 봤는데 4.0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산돼 갖고 조금 생각보다 부진하지만 올해 부진한 대신 내년에는 성장을 더 할 거야 라는 게 바로 12월 FOMC에서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2월 FOMC 당일날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런 내년도에도 성장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겠다라는 어떤 낙관성이 반영된 건데, 지금 채권 시장은 이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누가 맞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저도 뭐 여기서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는 과연 연준의 전망대로 내년도 성장률 4%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3번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한두 번만 인상해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질걸? 그러면서 물가도 좀 안 좋아질걸? 그러니까 이제 장기금리뿐만 아니라 단기금리까지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온도 차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주식시장 참가자와 채권시장 참가자는 서로 조금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금이 그렇게 아주 막 자유롭게 넘나들진 않거든요. 일부 자금들은 조금 자산 배분차에서 넘나들긴 하는데, 주식시장 플레이어와 채권시장 플레이어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시장에서 조금 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이니까 조금은 인정하고,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시장 애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채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참가자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시장을 좀 가져가면 되는 거지, 주식이 맞고 채권이 틀리고 뭐 이렇게 꼭 이분법적으로 갈 거는 아니니까 일단
각 시장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 금리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지금 10월 말에 국고채 10년이 2.57%였던 게 지금 2.15%. 그러니까 벌써 11월, 12월 두 달 안 된 시간 동안 40bp가 금리가 급락했다는 건데 10년짜리가 40bp 급락하는 거는 이거는 그 듀레이션 효과까지 감안해 보면 상당히 많이 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 듀레이션이 10년이라고 하면 40bp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요거를 환산해 보면 가격 상승률로는 4%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연율로 환산하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채권을 샀으면 이게 벌써 104원이 된 겁니다. 두 달 만에. 이게 상당히 이건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기채의 가격 상승세 또는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지금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채권 쪽에 비중을 조금 높여 가져가자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좀 먼저 했죠, 저는. 조금 먼저 너무 빨리 장기 쪽 채권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좋은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연말과 내년도 초 주식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자산의 비중은,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채권 비중은 조금 늘리는 그런 쪽은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12월 제가 포트폴리오 할 때 말씀드렸죠. 이미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비중 더 줄이기보다는 이제 그 주식 내에서도 충분히 하락해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씩 이렇게 채워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비중은 유지되는,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12월에는 조금 주식 ETF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물타기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생각에는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로 넘어가 보면 달러 인덱스가 96.68 다시 97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보시면은 11월 말 이후로는 달러 지수의 강세가 조금 막히고 있어요. 이제 아마도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 즉 영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제 QE 테이퍼링을 이제 강행한다, 양적 완화를 끝낸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달러화의 강세는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환율도 지금 1180원대에서는 지난주에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 올렸고, 내년도 초에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화정책의 사실은 차이는 크지 않다. 이제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유가가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 한때 85불 정도 갔던 그런 모습과 감안해 보면 분명히 유가가 좀 레벨 다운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내년도에 글로벌리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유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유가는 이제 물가의 어떤 상승 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2021년 3월 달에 유가가 한 70불 정도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유가가 48불이었기 때문에 지금 70불대 유가는 여전히 물가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까지도 유가의 기저유가는 그럴 거고요. 내년도 3월부터 가게 되면 이제 유가가 만들어내는 물가 상승 압력들이 많이 좀 사라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내년도 한 1분기 말 정도 가게 되면
물가 상승에 조금 진정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험자산이 다시 조금 상승세를 재개하는 시점이 그래도 연초는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가에 대한 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상황이 바뀌는 거냐? 뭐 물론 이제 유가만 봤었을 때는 물가의 궤적이 그렇게 내년도 1분기에도 물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재개해서 80불, 85불 간다고 한다면 원인이 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공급 측면에서의 그 부족 우려 때문에 공급망 부족 때문에 유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는 이중고 악재로 작용할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값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반등세도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을 보면 안 되고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배경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최근 상황들은 일단은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 판단했었을 때는 내년도 1분기 이후로는 물가의 상승 압력이 조금 완화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 중반 이후부터 정도는 조금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 다시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 큰 변화 없고요. 예, 지금 밖에 응급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아마 녹음에 잡힐 것 같은데, 예, 지나갔네요. 그리고 금 가격 최근 조금 올랐고요. 자, 가상화폐 가격이 좀 조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 11월 초에 비트코인이 8,27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5,900만 원 정도, 지금 6천만 원이 깨져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통화 긴축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현금 대용으로 인플레이션 대용 차원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았던 건데, 연준이 긴축을 한다, 유동성을 흡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상화폐의 거품도 좀 꺼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의 뭐 채굴 그리고 뭐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리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 차례 가상화폐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없어질 자산이 되기에는 이제 너무 시장이 커져버렸고 너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뭐 폭락해서 뭐 빵원으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미 비트코인이라던가 특히 NFT 관련해서 이더리움은 사용처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더리움은 여러 NFT라던가 다른 다양한 그 어떤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용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산군 중에 하나다.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인식될 수 있다. 뭐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런 정도 또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전망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성과가 좋았던 ETF 베스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딱히 뭐 섹터별로는 뭐 보험, 은행, 증권 정도, 아무래도 이제 좀 금리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섹터들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근데 뭐 2%대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최근에 ETF 종목 중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거는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지난주에도 소울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소울은 참고로 신한자산 운용에서 내놓은 ETF 티커이고요.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4.6%, 그리고 코덱스, 이거 이제 삼성자산 거죠. 코덱스 거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역시 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ETF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울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은 기초 지수가 S&P, GSCI 카본 에미션 얼로원세스
얼러원스, 발음 잘 못하겠네요. 요 지수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상장이 된 게 언제였냐면, 언제 상장됐더라? 언제였나요? 2021년 10월, 10월 달이, 9월이었나 보다. 9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무려 최근 상승률이 25%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부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아니구나. 더 넘겠구나. 이건 1개월이고, 지금, 10,000원에 상장되는데, 13,550원이니까 35%네. 어우,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35%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요것도 얘도 역시 9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현재 13,500원이니까 얘도 35%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얘는 ICE EUA 카본 퓨처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죠.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좋아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어떤 거 살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ETF 종목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컨셉이 비슷하면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봐야 되고요. 지금 솔은 거래량이 53,000주에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억, 7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코덱스는 지금 거래량이 45만 8천 주고,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62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배, 8배 정도 얘가 좀 높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하시기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편하실 거예요. 뭐 이 영상을 신한자산운용에서 아마 들으신다고 한다면 서운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호불호는 없습니다. 제가 뭐 삼성자산하고 뭐 크게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고, 최근에 이제 제 방송 코너에도 몇 번 나왔고, 요즘 ETF 시장 조금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저하고는 NH투자증권에서 같이 거의 10년 넘게 근무했던, 이제 저한테는 선배죠. 저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위신데, 하여튼 이제 뭐 그분이 요즘 삼성자산운용 되게 잘 나가던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뭐 회사에서 제가 받은 건 없을 테니까 호불호는 없는데, 일단은 소울보다는 코덱스가 거래량이라던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는 당연히 얘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탄소 배출권 선물을 편입을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정받을 때를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50년 넷 제로, 탄소 배출권을 제로로 가져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친환경 관련된 어떤 산업의 그 성장성은 높을 거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뭔지 어떤 개념인지. 2050년에 넷 제로라고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경제 활동과 자연 활동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이 흡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숲이나 뭐 이런 자연 환경에서 흡수하는 탄소 흡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탄소 배출을 인간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탄소 배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그 최근에 뭐 글래스코도 있었고 뭐 파리 기후 협약도 있었고 그 전에 교토 협정인가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후 협약을 통해서 각 국가 간별로 할당량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니네는 이거 이상으로 배출하지 마.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탄소 배출의 한도를 정해놨는데, 어떤 국가는 또는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이 남아도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가 또는 기업이 그거를 사서 이제 자기네들은 원래는 탄소 배출을 더 하면 안 되는데 탄소 배출권을 샀기 때문에 그 산 부분만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이게 지난 9월 말에 지금 ETF까지 상장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ESG 친환경 관련돼서 상당히 조금은 유망한 ETF 중에 하나다. 탄소 배출권 선물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도 포트에 넣고 싶은데 아직 못 넣어가지고 저도 지금 언제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ETF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데 꼭
연말 연초가 아니더라도 저는 조금만 빠지면 살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요 탄소 배출권 선물 정도는 ETF 포트폴리오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천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지난주에 성과가 부진했던 월스트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 IT 인터넷 S&P가 좀 안 좋았죠. 지난주에 나스닥이 한 2%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오미크론도 우려지만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인터넷 종목들이 조금 부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가 KB스타, 타이거, 킨덱스 할 것 없이 코덱스까지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차이나 항생테크 최근에 상당 부분 모멘텀이 안 좋다. 제가 요거를 꺼내놓진 않았네요. 예, 앞서서 항생테크 관련해서는 좀 설명드렸으니까 뭐 더 많이 길게 하진 않을게요. 바이든 행정부의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들이 최근에 항생 지수를 상당히 조금 부진하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 더 안 빠질 종목들 편입 고민하면서 항생테크도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편입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질문으로 주셨더라고요.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자기는 좀 담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담았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는데, 뭐 지금 담았으면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어떤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일단은 물타기를 해볼 만한 가격대에 오긴 했는데,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그 물타기 하는 타이밍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일단은 적어도 전체 시장이 조금, 모멘텀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사실 뭐 디스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조금 부진했는데요. 요거 이제 강방천 회장님, 에셋플러스 회장님, 이제 저도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인터뷰로 뵀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의 1세대로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키우신 아주 전설적이고 입지전적인 선배님이시고요. 저도 이 선배님의 그 운용 철학에 대해서 너무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존리 대표님하고 이 강방천 대표님하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 우리나라 이 투자업계에서 그루 같은 대선배님이신데, 요즘에 이 운용사들이 이제는 공모형 펀드보다 이런 ETF를 통해서 사실상 공모 펀드 시장이 이제는 ETF 시장 다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를 좀 내놨는데, 지난번에 저랑 이제 인터뷰 할 때도 혁신 기업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나온 이후로 성과는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지금 11월 16일날 나왔는데 10,000원짜리가 지금 8,600원이니까 거의 15%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성과는 좀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ETF가 만들어진 초기 시점이 마켓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좀 빠져서 기존의 이 ETF를 사신 분들은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샀잖아요. 아직 안 들고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이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이 에셋플러스가 내놓은 이 액티브 ETF도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편입 종목들까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지프레 크루터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 대만 반도체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모드, 그 다음에 트레이드 데스크, 진로, 에어비앤비, 이제 아는 종목 하나 나왔네.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업스타트,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하고 있습니다. SC도 있네. 예. 하여튼 그래서 한번 편입 종목을 살펴보시고요. 저는 요거 그 관심 종목 리스트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 매트 생기면 죄송하지만 이제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속 쓰릴 수 있지만 저가 매수에 나서 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강방천 회장님 이제 연말 다가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면서 좀 자랑도 좀 해야겠네요. 제 채널에서 추천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생색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베스트 종목들, 월스트 종목들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월말로 다가가면서 지표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다음 주는 사실은 중요한 지표는 다다음 주 월말에 나오고요. 다다음 주 지표 중에서는 뭐 미국의 PCE 지표 정도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뭐 생산자 물가 화요일에 나오는 지표 정도인 것 같고 사실 다음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정부정책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월요일날 기재부가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 내놓습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 내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24일날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내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의 어떤 그 스탠스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솔직히 내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이제 대선 주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내년도 대선 결과까지 한번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시장 설명드렸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ETF 베스트 앤 월스트 종목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엔 또 연말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잘 계획대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이 남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획한 거를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챙길 수 있는 것들 챙기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으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성과가 많은 그런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